태어난 지 12달째 되는 기념일. 클레어는 아기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공식적으로야 배속제 이후 한 살 그룹이 되었지만 클레어에게 비로소 진정한 한 살이 된 것이다. 아기가 웃는 얼굴로 클레어라고 부르며 아장아장 다가가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양육사도 히득거리며 웃었다. 똑똑한 아이야. 잠자는 습관만 고치면 좋으련만. 다음 배속제까지 가족단에 배정될 준비가 부족하면 그때는 그가 말꼬리를 흐리자 클레어도 불안해졌다. 그때라뇨? 어떻게 되는데요? 솔직히 모르겠다. 잠을 안 자면 부모를 배정할 수 없을 거야. 어른들도 일과의 지장을 받게 될 테니까. 그렇다고 영원히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밤에 댁에 데려가도 되지 않나요? 낮에는 잘 하잖아요. 거의 울지도 않고. 저 애 좀 보세요. 둘은 함께 36호를 지켜보았다. 지금은 바닥에 앉아 열심히 나무 블록을 쌓고 있었다. 아이는 어른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개구쟁이처럼 코를 찡긋하고 혀로 뺨 안쪽을 밀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만들어냈다. 클레어가 가르쳐준 행동이다. 클레어도 똑같이 익살스러운 표정을 만들고는 함께 웃었다. 나도 계속 집에 데려갈 수는 없어. 지금도 배우자가 저 애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 그래도 아이들은 좋아해. 지금은 아들 방에서 자고 있지. 잘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러고는 어깨를 으쓱하고 더 어린 애들이 있는 구역으로 피해버렸다. 혹시 내가 클레어는 중얼거리다가 입을 다물었다. 당연히 안 될 말이다. 짝이 없는 사람은 아기를 키울 수 없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어떻게 돌보겠다는 말인가. 어린 아기를 어떻게 건사할지 생각만 해봐도 결론은 뻔했다. 이 활달한 12개월짜리 아이한테 익숙해지고 보니 아이들이란 자랄수록 손이 더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절대로 수월해질 리 없다. 아이란 끊임없이 지켜보고 말을 가르치고 신경을 써서 먹이고 씻기고 입혀야 하는 존재다. 클레어는 돌아섰다. 두 눈엔 눈물이 고였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거지?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의 애착을 느끼지는 않는 듯했다. 신생아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동료나 친구에게도 그녀 또한 자신의 부모나 오빠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건만 침이나 질질 흘리고 간신히 걸음마를 떼는 갓난아이한테 바이바이. 클레어가 아이에게 속삭였다. 그러자 아기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가 떠나도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또 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클레어는 눈물을 머금고 자전거에 올라 부하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삶을 혐오했다. 따분한 일과 동료들과의 무심한 대화, 무한히 반복되는 하루, 오직 아이와 함께 있고만 싶었다. 아이를 안고 부드럽고 따뜻한 목덜미를 느끼고 그녀의 속삭임에 반응하는 아이를 느끼고 싶었다. 그런 느낌을 갖는 건 물론 옳지 못하다. 게다가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런 감정이 커가는 것도 정상이 아닐 뿐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그 정도는 그녀도 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지어지지 않는 걸 어쩌란 말이냐. 가끔 클레어는 양육사의 아들을 보았다. 조너스. 그 이름이라고 했다. 몇 달 전 어느 날 오후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으로 가던 아들에게 양육사가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두 소녀는 서로 떠들어대며 자전거를 몰았는데 무척이나 태평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클레어는 조너스가 강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혼자였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소녀는 클레어를 알지 못하고 딱히 인사해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시민들끼리는 서로 고개 인사나 미소로 아는 척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조너스는 그녀가 지나갈 때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의도적인 냉대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을 뿐이다.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는데 그 나이에는 극히 드문 표정이었다. 클레어는 그 소년이 지난해 배속제에서 따로 불려나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동료 직원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청중들처럼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조너스, 조너스. 하지만 그들도 그걸 뭐라고 했더라? 선발? 아니 선택, 그래. 선택이다. 그들도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양육사 아버지는 그에 대해 주저없이 칭찬했다. 지금은 아들 방에서 자고 있어. 그래, 36호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분 좋게 얘기했었다. 어쩌면 그냥 특별한 순간에 소년과 마주쳤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학교 과제 따위로 마음이 무거울 때처럼 클레어도 숙제 때문에 가끔 골머리를 썩힌 적이 있지 않았던가. 그러고도 클레어는 여러 번 그 소년을 보았다. 늘 방과 후였으며 소년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이제 12살 그룹이니 당연히 배정받은 업무를 준비하려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할 때였다. 보통의 경우 방과 후에 동갑 친구들과 헤어져 미래 직업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소피아도 영화 보육 수업들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소피아가 말했듯이 배속제가 끝나고 몇 년이나 흘렀지만 하쿠파 마커스는 지금도 공학 공부를 하고 있다. 한 여자아이는 클레어의 오빠가 6년 전에 그랬듯 법학 공부를 시작해 지금도 날마다 방과 후에 법원 건물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 어느 날 오후 클레어는 조나스를 보았다. 소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나오고 있었고 클레어는 부화장 앞쪽에 서 있었다. 소녀는 교육관 끝에서 좌회전해 원로원으로 향했다. 그래, 어쩌면 그게 임무일 수도 있겠다. 원로 시중. 그런데 그게 왜 특별한 일이지? 그것도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 이름을 연호할 만큼? 며칠 뒤 산책을 하다가 원로원을 지나치게 되었다. 오솔길을 돌아가는데 원로원 뒤쪽에 아주 작은 건물이 있었다. 문 하나, 창문 몇 개.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부분 건물에는 부화장 실험실, 양육센터, 자전거 수리점 등 용도를 설명하는 간판이 있으나 이 특징 없는 사각형 건물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무의미한 딱지 하나가 문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별관. 지금껏 별관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기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런데도 클레어는 이 건물이 바로 조너스가 훈련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클레어는 막연하게 생각했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소녀는 그렇게 기이한 고독과 고립무원에 빠진 걸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선택된 거지? 아침 식사 시간, 클레어는 문득 주변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1년 전 부화장으로 옮겨왔을 때부터 내내 그들과는 다른 종족 같은 기분이었다. 그들은 눈치채지 못한 터라 클레어에게 다정하게 대했으며 소풍 갈 때도 끼워주었다. 모두들 디미트리 감독도 좋아했다. 그는 권위주의적이거나 오만한 성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직원들까지 배우자 신청에도 실패했다며 놀리곤 했다. 하지만 클레어처럼 젊은 사람들은 사소한 농담도 주고받았다. 때로는 나이든 직원들을 가볍게 놀리기도 했는데 주로 너무 빡빡하고 고리타분하다거나 저녁마다 배우자와 가족단에게 돌아가는 모습이 시계추처럼 정확하다는 정도였다. 다들 근면한 일꾼들이기도 했다. 젊음이란 어느 정도의 낙천이 용서되는 시기다. 그들은 저장 연못가에 서서 어린 물고기들을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고 특징을 붙여주었다. 욕심쟁이 거스 좀 봐. 또 먹이를 독차지했어. 조심해. 대항입술 버스터가 나가신다. 클레어는 바보 같은 놀이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출산동에 있을 당시 수정 모드도 비슷했다. 하찮은 놀이거리와 소일거리를 찾았다. 클레어도 그랬다. 그때는 그녀도 그 안에 있었고 그들에 속했다. 마지막까지.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게 동떨어지고 낯설기만 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리고 오늘 아침 문득 지금껏 당연시했던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접시를 치우고 휴지통에 꼬깃 탄 냅킨을 던져놓고 일과를 재개하기 위해 유니폼을 매만지는 동안 모두가 또 다른 일상적인 일 하나를 재빨리 해치웠다. 환약. 환약에 대해서는 클레어도 알고 있었다. 공동체의 환약 복용은 12세 전후에 시작된다. 개 중에는 보다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관찰하며 복용 시점을 결정한다. 클레어는 12세 배정식 이전에는 복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건 좋았다. 환약을 복용하는 친구들이 귀찮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정식에서 출산부로 선발되었을 때 지시 목록에 다음과 같은 처방이 적혀 있었다. 환약 복용 금지.
이미 환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당장 중지할 것, 시작하지 않았다면 형 상태를 유지할 것. 돌이켜본데 당시의 클레어는 복용 금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부모님은 다소 당혹스러워했다. 두 분은 환약을 복용했고 오빠 피터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멋쩍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때가 오면 주려고 마련해준 게 있는데 아무래도 내버려야 할까 보다. 아버지가 제안했다. 반환하는 게 낫지 않겠소. 출산동에서 지낼 때 다른 수정모들에게 물어본 적도 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여러분도 환약 먹어요? 일부는 어깨짓을 하며 아니라고 대답했고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소녀가 말했다. 난 지시를 받고 곧바로 중지했어요. 다른 소녀가 말했다. 나도 점점 줄더니 없어지던데. 음, 나디아가 말했다. 아마 비타민 종류로 바뀌어서 그럴 거야. 그 환약도 비타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는 종류 같더라고요. 나디아는 모든 수정모들이 아침마다 의무적으로 먹는 비타민 처방에 대해 언급했다. 수전이 주장했다. 아니야, 아니야. 환약은 또 완전히 다른 종류야. 수전은 복용량이 점점 줄었다고 말한 여자다. 미리엄이 말했다. 맞아, 맞아. 비타민은 먹는다고 기분이 달라지진 않아. 하지만 음, 환약을 먹어도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환약을 끊고 나니까 기분이, 미리엄은 머뭇거리면서도 끝내 말을 맺지는 못했다. 수전이 설명했다. 기분이 들뜬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조금 당혹스럽기는 한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기분을 깨닫게 된 것? 그냥 머릿속 기분이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것 같았어. 수전이 얼굴을 붉히며 초조한 듯 기득거렸다. 클레어를 비롯한 다른 소녀들은 당혹스러웠지만 호기심도 잃었다. 어떤 종류든 감정이 화제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미리엄이 동의하고 나섰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거 알아? 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알도록 이끈다는 사실? 환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해.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그거야. 솔직히 난 좋아. 전에는 뭐든 간절히 원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얼른 상품을 낳고 싶거든. 그 기분이 커질수록 행복하기도 하고. 미리엄이 배를 문지르며 미소 지었다. 다른 여자들도 자신들의 배를 문지르며 동의했다. 멋진 기분이야. 낸시가 말했다. 상품을 출산하고 나면 다시 환약을 먹어야 해. 다음 출산을 준비할 때까지는. 낸시는 당시 상품 셋을 생산한 터라 다음 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클레어가 물었다. 얼마나 오래 먹죠? 전 이번이 처음인데 한 번도 환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게 될 거야. 출산 후에 6개월 정도? 그러고는 복용을 중지하고 다음 생산 준비를 하는 거지. 저쪽에 카렌 보이지? 낸시가 옆 테이블의 젊은 여자를 가리켰다. 얼마 전에 출산했는데 지금 약을 먹고 있어. 그래서 몇 달 지나면 두 번째 출산을 준비해야 하는 거야. 수전이 속삭였다. 에휴, 정말 따분해. 출산 사이에 약을 먹을 때 얘기야. 특별히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어쨌든 잘 느끼지도 못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부화장 식당을 둘러보면서 클레어는 다른 노동자들 모두 아침마다 환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대화가 늘 느긋하고 피상적이고 무의미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 사람들은 출산과 출산 사이 환약을 복용하는 수정모들과 같았다.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들. 지금이야 깨달은 바이지만 클레어는 환약을 복용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단순한 실수겠지? 끔찍한 출산 경험, 그리고 그 후의 임무 중지가 너무도 급작스럽고 놀라운 탓에 출산동에서도 그녀에게 환약을 제공하거나 지시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다들 누군가 처리했다고 여겼을 수도 있겠다. 결국 클레어는 감정을 느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기를 갈망하고 아기가 작은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라고 인사하거나 은방울 같은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부르며 찬란한 미소를 지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